20대 주부와 3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3살짜리 얘기를. 그런데 또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살인사건 신고가 또 들어왔다고요? 네. 30대 주부와 4살 아들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됩니다. 아이는 목숨을 구했지만 결국 주부는 사망을 했습니다. 살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악마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날 밤 한 주택가에서 또 한 건의 살인 사건 신고가 들어옵니다. 또? 혼자 동대구역으로 나갔다가 이제 길에서도 그냥 칼을 그냥 휘두르는 거네. 주민들은 너무 공포에 떨었겠는데요? 동네가 아주 뒤집어졌다는 거죠.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너무 끔찍한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지난번에 김대영 아나운서가 그 사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시청자 댓글이 게시판에 난리 났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아직도 안 빠져나가고 있다고. 네. 오늘도 근데 교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문. 야, 신문이 왔습니다. 1997년 2월 20일자네요. 등소평 서거 93세로 서거했어요. 장수하셨네? 그 당시 93세면 또 지금은 거의 100세 이상 정도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데. 90년대만 해도 환갑 잔치했었어요. 환갑잔치 맞아요. 환갑. 지금은 환갑잔치 잘 안 하잖아요. 실수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환갑 지났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나셨어요? 아우, 나 진짜 이런 반응 너무 좋아, 이런 반응. 아니 진짜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자, 근데 다영 씨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장수를 했느냐. 장수 비결은 해서 기사가 났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려 들지 않고 매사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스트레스. 무리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그런 마라. 것 같아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단순한 놀이, 즉 브릿지 게임을 평생 동안 즐겼다. 브릿지 게임 뭔지 아세요? 마인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바둑이나 장기처럼 머리를 쓰는 게임인 거죠. 빌 게이츠나 석학들도 되게 많이 즐겼다 그래요. 뇌를 자꾸만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미나토 치고 항상 맞아요, 머리 맞아요. 쓰신다고. 겨울이면 칠순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냉수마찰을 했다. 이거 쉽지 않아. 겨울 전jul령 가서 많이 하지 않았어? 전주로 가면 매일 아침에 새벽에 깨워가지고 쭉 세워놓고 호수로 물 뿌렸어요 이렇게. 아, 진짜 무슨 군대 훈련소보다 더 심하네. 네. 아니,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냉탕 들어갔다가 막 옹탕 들어갔다가 막 펄펄 날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만. 저 좋아하는데 그거. 사실 저도 좋아해요. 혈액 순환에 좋다 그래갖고. 좋지. 정신이 그리고 번쩍 들잖아요. 난 너무 싫어. 냉수마찰.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너무 싫어가지고 차에서 해요. 차에서요? 네. 엉따 엉쿨, 엉따 엉쿨. 되게 편리하다. 또 어깨 엉따 했다가 저 어깨 엉쿨하고 사우나 갈 필요 없다니까요. 야, 현상수배가 있네. 현상수배가 하나 붙었는데 사기 혐의로 기소 중지된 자로서 거처를 알려주시는 분께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니 근데 사진 스님 아닌가? 그러니까 스님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친 사람이 그럴 아니었을까. 수 있죠. 좀 독특한 게 요즘은 범죄자도 신상 공개하는 경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요건이. 근데 이때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고 이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경찰에서 낸 게 아니라 개인이 낸 거예요? 개인이 광고비를 내고 이게 실는 거야. 근데 피해자 가족이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억울하니까. 화가 나죠. 남편 관리에는 바가지가 최고. 현대중공업의 그 직원 부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래요. 바가지를 긁어야 남편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높아서 가장 효과적인 남편 관리 수단으로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다. 바가지가 최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고기네. 좀 어떻게 해요 배성재 씨한테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세상 일은 다 때가 있어요. 교수님 거의 바가지가 아니고 대야 아니에요 대야? 나는 그때를 또 지난 때예요. 이제는 서로 바가지고 뭐고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서로.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안 해. 전화해, 어디 있어? 그럼 안방에 있고 막 그래. 집에서 전화. 찾으면 어디 나가 있죠. 그럼 나가니까 언제 나왔어요? 아침에 나왔잖아, 얘기하고. 아침에. 기억이 안 나. 오늘 신문을 가져왔다는 건 사형수다. 맞죠? 야, 오늘의 사형수는 누굽니까? 자, 오늘의 사형수입니다. 상이 그렇게 좋진 않네.
그러니까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뭘 물어봤는데 되게 지금 띠꼬하는 찌꺼운 거지. 네. 짜증이 나 있는 짜증나고 상태고. 불만스러운 그런 얼굴. 나이는 이렇게 젊어 보이진 않는데 뭐 한 30대? 20대 후반? 20대에 밝음이 없는 느낌이어서. 자, 이 범인은요. 이름은 이승수. 대구에 살았고 21살입니다. 에? 21살이요? 21살. 21살? 21살이라고요? 그럼 나랑 동갑이었다고 97년에? 아 그러네. 형 동갑이었네 정환 형이랑. 뭔가 그 푸릇푸릇함이 없는데? 그러면 이성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 백수입니다.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가 3범입니다. 아이고 21살이에요? 21살에. 근데 이 범인은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맞고 다녔을 정도로 겁이 많았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5살에 용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돈을 훔치다가 특수절도죄로 체포가 되어갖고 소년원에 간 경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요. 절도 때문에 결국은 퇴학을 당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는데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착실하게 일 잘 하시고 그 용돈이 부족하다고 이 절도를 남 집을 턴다는 생각을 하다니 이건 어이가 없네 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때는 이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오래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야밤에 남의 집에 이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형수가 될 만큼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야, 뭐 이거 아주 막장 인생을 살았네. 진짜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야. 야, 집유 기간에 그럼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때는 1997년 2월 20일 밤 11시 50분경입니다. 대구시 동구 시남 5동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제 분식집을 하는 할머니의 전화였는데 네. 가게에서 손녀딸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어? 그날 영업이 끝나고 손녀랑 같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손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야, 손녀가. 진짜 안타까운 건 이 손녀가 당시에 19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예요. 그럼 잠깐 사이에 19살 그 미성년자 아니 영업도 다 끝난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할머니가 이제 당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네.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결국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사건이 채 수습되기도 전인 새벽 4시 20분에 또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또요? 뭐지? 네. 자, 그런데 아까 그 손녀가 살해된 분식집이 시남 5동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시남 3동에 했어요. 그 분식집에서 걸어서는 약 한 20-3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20-30분 거리면 가까운 곳인데. 이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겠죠.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자, 신고가 들어온 곳은 어디냐 하면 교회 앞이었는데 60대의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교회 관리자가 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사망한 할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이번에도 흉기에 찔려서 길에 피가 아주 흥건했다는 거죠. 야, 그 새벽에 권사님을 흉기로 찔렀다고요? 야, 몇 시간 만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손녀딸이나 할머니나 둘 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잖아요. 네. 네. 자, 이 두 사건이 한꺼번에 발생을 하니까 시남 5동과 3동에 경찰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난리 그래서 났군요. 쫙 깔리게 되죠.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수사가 진행이 됐죠. 목격자도 찾고 뭐 비명 소리를 들었느냐. 그런데 그날 밤 시남 5동 한 주택가에서 또 한 건의 살인 사건 신고가 들어옵니다. 또 살인 사건 신고가 또 들어왔다고요? 네. 근데 아까 시남 5동이면 분식집 있던 그 동네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네. 자, 사망한 채 발견된 이 사람은 그 집에 새들어 살던 27살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망자는 미용사였고요. 신고한 사람은 미용실 사장이었어요. 사망한 미용사가 이틀째 무단으로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니까 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갔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한 채로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앞선 시신들보다 훨씬 더 잔혹한 모습이었는데 심지어는 이 눈까지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근데 이게 다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 신안 3동, 5동. 지금 하루에 지금 3명이 지금 살해당한 거예요. 네, 이 미용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틀째 무단 결근을 했던 거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언제 살해당했는지는 검안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발견만 그 네. 시점에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 신고가 들어왔던 분식집이랑 교회 사건보다 먼저 벌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세 번째 사건은 남자고요. 또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세 사건이 하나로 묶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공통점은 좀 없는 것 같죠. 분식집은 가게에서, 교회는 길에서, 미용사는 집안에서. 장소가 다 다른데. 흙이 찔리고 거리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동일범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 현장에 남은 범인의 흔적은 없었나요? 일단 분식집이랑 교회 앞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미용사의 집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별다른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고 상황으로 보면 거의 24시간도 채 안 되는 동안에 세 사람이 살해된 채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이 동네가 아주 뒤집어졌다는 거죠. 네. 살인 사건이 몇 시간 만에 연달아서 3건이나 발생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공포는 뭐 말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 3건이 다가 아니었어요. 더 있어요? 이 3건이 다가 아니고 더 있다고요? 네, 이 3건이 발생하기 최근 2달 사이에 대구 지역 경찰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대구 동구 지역에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 신고가 들어왔던 그 미용사가 8번째 살인 사건의 피해자였었어요. 8번째? 했다고? 야, 2달 동안 대구 동구 지역에서는 8건의 사건. 주민들은 너무 공포에 떨었겠는데요? 자, 그래서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번호가 매겨진 거는요. 신고가 들어왔던 날짜 순입니다. 와, 2달 동안 8건?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진짜? 되게 몰려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들이 과연 한 사람이 벌인 연쇄살인인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고가 들어왔던 건 1월 5일 신암 3동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여성이 운동복 끈으로 목이 졸려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운동복 끈? 운동복이면 5단에 들어가 있는 그쵸, 그 허리춤 정도에 들어있는 네. 그런 추리닝 끈 바지나 말하는 거. 반바지에 들어있는 거 끈. 칼이 아니었나, 그러면? 처음이니까 좀 흉기를 들지 않았다?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2번째 사건. 한 달이 지난 2월 5일에 신암동 바로 옆 동네인 입석동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정집이었습니다. 20대 주부와 3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왜 아이를 건드리는 걸까요, 진짜? 아니 3살짜리 애기를 뭐 나이 상관없이 그렇죠. 살인을 하면 절대 안 되지만 3살이면 울고 있는 애기를 보면은 그렇죠. 그걸 살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악마가 아닌 이상? 그럼 이때 칼을 쓴 건가?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가정집에서 벌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닷새 뒤인 2월 10일 3번째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암동에서 이번엔 조금 거리가 있어요. 7km 정도 떨어진 율하동에서 30대 주부와 4살 아들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됩니다. 또 엄마랑 아이네요? 근데 남편이 빨리 발견해서 아이는 목숨을 구했지만 다행이다. 결국 주부는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깝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엄마가. 그럼 여기까지는 그럼 가정집에서 주부들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다 가정집이니까. 조금 패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자, 그런데 4일 뒤에 벌어진 살인 사건은 집에서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월 14일 신암 4동에 있는 다방이었어요. 다방 여주인이 하의가 벗겨진 채 목에 칼에 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동대구역 부근의 육교 밑 도로에서 30대 남성인 회사원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장소가 완전 달라졌네요. 이제 집을 벗어났네요. 다방이랑 길거리면 야, 이제 길에서도 그냥 칼을 그냥 휘두르는 거네. 자, 그리고 사건 시작할 때 얘기한 이 사건들이 3일 후인 2월 20일 6번째, 7번째, 8번째 사건이 24시간 내에 연달아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나면 어느 한 방향을 잡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종잡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사실 이거는 연쇄살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쇄는 일정 기간을 두고 한 범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건데 짧은 시간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연속살인이라고 해요. 한 범인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사건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주부들 아이하고 상대로 돈을 훔치해서 강도짓을 하려 들어갔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다음부터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다방, 그다음에 길거리. 다방 여주인 같은 경우에는 하의가 이제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폭행 그 정황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남자 피해자도 발생을 하고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아닌가? 되게 좀 헷갈리네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사건이 한 달 간격이고 나머지는 하루에서 5일 정도로 간격이 짧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한 사람의 범행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그거에 자극받고 또 다른 사람이 사건을 일으키고 짧은 기간 안에 또 여러 명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암동에서 일어났는데 입석동 한 건에 일화동은 좀 멀잖아요. 이게 뭐 공통점이 좀 있을까 이게? 이러니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불안하죠. 신문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대구에서도 벌어지는 게 아니냐.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다 중단이 됐고요.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거죠. 낮에 혼자 집을 보는 주부들도 무서우니까 서로 한 집에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막 살인 사건이 계속 연이어 터지는데 문도 못 열겠을 것 같은데 창문도 항상 문 닫아놓고. 진짜 대구 전체가 공포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도시 전체가 그랬을 아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경찰들도 얼마나 이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수사본부가 설치가 됐고요. 무려 159명의 형사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숫자면요. 대구 경찰청의 형사들이 다 투입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살인 사건 8건이 한두 달 안에 벌어졌으니까 이건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지? 문제가 되는 건 이 8건의 살인 사건 중에 단독범의 연쇄살인인가 과연 의문이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였던 사건이에요. 2건. 두 사건은 수사팀에서 좀 다르게 보고 수사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순서상 5번째였던 동대구역 사건의 범인이 잡힙니다. 잡혀요? 범인이 누구였는데요? 동대구역 30대 해산 살인 사건의 범인은 41살의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그 상대가 이 피해자인 30대 회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을 때 아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복수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치정 살인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할 수는 없는데. 자, 그리고요. 남은 7건 중에 2건이 또 제외가 됩니다. 혹시 다른 남자 피해자였던 미용사? 혼자 2건이라고 그랬는데. 네, 일단 하나는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명확한 용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방 여주인이 살해됐던 4번째 사건입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훔쳐가지고 그 카드로 은행에서 돈을 찾다가 CCTV에 찍힌 게 나왔어요. 이 두 사건의 용의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고요. 관련도 없어서 각각의 살인 사건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두 사건은 용의자가 명확했네요. 그러면 하나씩 선택지가 좀 지워지고 3건이 지금까지는 제외됐고 5건이 남았네요. 근데 아직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첫 번째랑 4번째 사건 범인? 그렇다면 둘 중에 누군가가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네. 얼른 잡아야겠네. 그래서요. 이 두 용의자의 사진이 실린 수배 전단 60만 장이 전국에 뿌려집니다. 60만 장. 60만 장이요? 이 정도면 경찰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까지 뿌려진 거면 금방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현장 부근을 샅샅이 탐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인근을 맡았던 경찰 2명이 있었는데 갓 30살이 된 열정이 넘치는 순경들이었어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 교회 앞 할머니의 사망 시간이 신고 시간과 꽤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언제 사망했다는 건데요? 자, 아까 신고가 들어온 게 새벽 4시 30분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4시간 전인 00시 30분에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분식점 신고가 밤 11시 50분. 교회까지 걸어서
2, 30분이니까 시간이 얼추 많던데요. 그럼 목격자들은 뭘 봤다는 거지? 자, 그 시간에 급하게 뛰어가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본 걸 토대로 해서 몽타주를 만들어서 동네 곳곳을 뒤지고 다녔는데 교회에서 100m쯤 떨어진 당구장에서 뜻밖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수학을? 그 당구장 주인에게 몽타주를 보여줬더니 아, 이 사람 내가 알 것 같다. 얼굴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얼굴 기억했다 하면 진짜 다행인데요. 근데 손님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기억을 했던 거예요? 분식집에서 살인이 벌어진 그날 오후 4시쯤 남자 4시 당구장에 왔는데 새벽 2시까지 당구를 치다가 돈도 안 내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기억할 만하네요. 얼마나 친 거예요? 오후 4시에서 새벽 2시요? 야, 어지간히 할 일이 없었나 보네. 뭐 하는 놈들이야? 아니 근데 새벽 2시에 나간 거면 교회 할머니도 그렇고 분식집도 그렇고 시간이 이거 안 맞는데. 그러네요 또. 자, 그런데 이 4명이 계속 당구를 같이 친 게 아니라 1명씩, 2명씩 계속 들락달락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구장 사장은 얘네가 돈을 안 내려고 뭔가 꼼수를 부리는구나. 4명의 남자를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들락날락했으면은 이상하게 보이죠. 그렇죠. 유심히 봤으니까 얼굴을 기억할 만하겠네. 맞아요. 결국 새벽 2시에 4놈이 당구비를 안 내고 도망을 치길래 당구장 사장이 따라붙어서 그중에 1명의 뒷덜미를 잡아요. 그 잡힌 놈한테서 나머지 놈들의 이름을 모두 받고요. 잡힌 놈은 전화번호까지 받아놨던 상태입니다. 와 다행이다. 그러면 그 4명 중에 그 몽타주에서 봤던 얼굴이랑 닮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젊은 순경들이 4사람을 1명씩 만나보기로 한 겁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적고 간 도망자를 만나서 몽타주를 보여줬더니 자기랑 그날 당구를 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 몽타주랑 닮은 남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싹 해냈더니 이승수라는 이름이 나왔던 거예요. 야, 이 사형수 이놈이 나왔네. 이름이.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그래서 일단 이승수부터 찾습니다. 같이 당구를 치던 남자 중에 이승수의 절친이 1명 있었는데 이승수가 밤에 후배 집에 놀러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배 집이 대구 율화동이었던 거죠. 3번째 신고가 들어왔던. 네, 30대 주부. 네. 엄마는 사망하고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발견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그 사건입니다. 뭔가 연결이 되는데요. 의심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유라동 후배의 집에 잠복을 합니다. 새벽 1시쯤 몽타주 속 그 얼굴 이승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붙잡아서요. 확실한 사건 하나를 먼저 물어봐요. 바로 교회 할머니. 거기서 나온 몽타주니까. 일단 얼굴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승수가 순간 고개를 푹 숙입니다. 맞았네. 도망도 안 가고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네, 이놈이. 본인도 시인을 했으니 범인이라고 치죠. 그러면 분식집은 분식집 사건도 인정합니다. 오! 분식집 손녀까지 살해한 거야, 네. 이놈이? 그럼 같은 범인이 맞았구나 이거는. 근데 남은 사건이 총 5건이었잖아요. 그중에 2건을 이승수가 내가 했다고 자백을 했고 나머지 3건은 어떻게 됐어요? 최종 이승수가 자백한 건 총 4건이었습니다. 4명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분식집이랑 교회 사건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어떻게 됐어요? 분식집, 교회 사건과 연이어 신고가 들어왔던 미용사 살인, 그리고 자기가 검거됐던 유라동에서 벌어진 30대 주부 사건까지 총 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를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술술 부네요. 범인이 맞았던 거예요? 이승수의 자백과 함께 이 증거들이 드러났는데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흉기와 가죽장갑, 옷, 그리고 사망한 미용사의 연락처와 이름이 적힌 메모지, 그리고 범행 장소에 찍혀있던 족적이 일치하는 운동화까지 발견이 됩니다. 대박이네 이거. 증거도 나왔으니. 아니, 대체 이놈 왜 그런 거예요? 이 대구에 살던 이 21살의 백수 이승수는요. 97년 4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집 전까지 마음껏 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96년 11월 가출을 했대요.
근데 이후에 당구장과 술집, 만화방을 전전하면서 그야말로 뭐 펑펑거리면서 놀았다는 거지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승수는 용돈을 구할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놀기 위해서요? 절도로 소년원의 퇴학에 나중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죠. 그렇죠. 그 버릇을 못 고쳤네. 자기가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21살인데 입시. 참 답답하네요, 진짜. 예, 아유. 자, 이 이승수의 첫 번째 범행은 97년 2월 10일 대구 유라동의 가정집에서였습니다. 주부와 4살 난 아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장롱에서 돈을 뒤지던 중에 인기척에 주부가 놀라서 깨면서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칼을 꺼내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놀라서 얼마나 울겠습니까? 당연하죠.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공격한 다음에 도주를 했는데 여기서 빼앗은 돈이 현금 11만 원이었습니다. 11만 원이요? 야 11년 훔치자고 두 사람의 목숨을. 참. 아이가 무사한 건 다행이지만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그게. 안타깝다 진짜. 그리고 열흘이 지난 2월 20일 친구들과 당구를 치던 이승수는요. 밤에 혼자 동대구역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남자 미용사를 만났던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같이 마셨고요. 미용사가 자기 집에 가자고 했다는 거죠. 같이 집에 가는 길에 이승수 주머니에 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미용사가 그런 걸 왜 가지고 다니냐라고 하니까 이승수는 미용사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에서 칼을 버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 없이 들어갔다. 아니 우연히 만났다고 그걸 어떻게 잃어? 그거를. 우연히 만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뒤 전후가 전혀 안 봤죠. 네. 근데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미용사가 자기 몸을 더듬어서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서 마구 찔렀다고 했고요. 현금 8만 원을 훔쳐서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밤 11시 30분의 일입니다. 아니 더듬고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냥 나오면 될 일이지 그걸 칼로 살해를 한다고? 그러고 나서 분식집으로 간 거예요? 맞아요. 밖으로 난 이승수가요. 자기가 버렸던 칼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분식집에 들어갔대요. 그 시간이면 당연히 문 닫을 시간이잖아요. 밥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가게 안에 있던 어린 여자가 안 된다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홧김에 살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뭔가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네요. 밤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살인을 하고 배가 고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니까요. 맞아요. 이게 인간이냐고. 그러니까 제정신이면은 저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저게. 그리고 교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30분쯤 걸어서 날이 바뀐 12시 30분경에 교회 앞에서 할머니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반항을 하니까 또 수차례 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가방에 있던 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미용사, 분식집 손녀, 교회 할머니까지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든 시간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고요. 빼앗은 돈은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몇만 원 때문에 단순히 놀고 먹을 돈이 필요했다라고 이걸 동기로 봐야 되느냐 과연. 야 이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이건 진짜. 근데 아까 8건 중에 한 건이 제일 먼저 해결이 됐고 4건을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배 전단지를 뿌렸던 두 사건의 각각의 용의자가 있었죠. 곧 잡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사건, 20대 주부와 3살 아이가 함께 살해됐던 그 사건의 범인은 끝내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 미제로 남았어요. 아, 이 범인은 진짜 잡혀야 되는데 아이까지. 주민들은 범인이 안 잡혔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태로 살았겠는데요. 주민들은 누굴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 같아요. 이승수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뭐 사형 선고가 내려졌나? 그런데 이승수를 수사하다가 여죄가 하나 더 밝혀집니다. 살인을 벌이기 한 달 전쯤인 97년 1월에 선배하고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었대요. 그 바람에 수리비가 필요해져서 그 선배랑 같이 강도를 저지르기로 했답니다. 야 씨. 아주 끼리끼리 노네 진짜. 강도를 모의한 바로 그날 밤 포항에 있는 한 오락실에 갔는데 선배가 밖에서 망을 볼 동안 이승수는
여사장에게 동전을 좀 바꿔달라고 접근을 해서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현금 260만 원과 지갑을 빼앗아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5천원이가 없네. 5천원이가 없어. 5천원이가 없어. 그냥 처음부터 계속 돈이네요, 돈. 그럼 그때 260만 원을 훔쳐서 펑펑 다 쓰고 뭐 또 돈이 없어서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진짜 일을 좀 하지. 답이 왜 없다. 답이 자꾸만 없어. 이렇게. 답이 없다. 자, 그렇게 이승수는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사망한 분식집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승수를 용서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승수에게 불경을 전하고 갔다고 합니다. 난 절대 용서 안 될 것 같아. 저도 이해가 안 못하지, 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아시죠? 한 사건에 아버지가 나는 유영철을 용서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쳐죽일 유영철이를 용서하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못 살겠다는 거지. 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남겠는 그렇죠.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 딸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을 그래 아름답게 용서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분의 어떤 마음이겠지만 그 저변에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살인자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돼. 어찌됐건 1997년 8월 20일 재판부는요. 별다른 동기도 없이 기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고 불과 10여일 사이에 4명을 연쇄살인하고도 뉘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라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수는 최소한의 양심인 건지 사형을 당한다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이승수가요.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97년 12월이니까 97년에 벌어진 사건이니 집행이 안 됐겠네. 안 됐죠. 겨우 피했네요, 97년에 딱. 그렇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평생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네요.